2001년 12월 21일 금요일 연말 분위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반이 넘은 시간 대전 지역 형사들에게 갑자기 연락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은행에서 강도가 일어났다, 또 총기 강도다, 사람이 사망했다 등등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침 연말연시 방범 비상근무를 할 때였어요. 게다가 현장이 아주 번화가였습니다. 대로해변에 있네요. 앞은 이렇게 대로변이고 번화가인데 사건이 벌어진 건 지하 주차장이었고요. 손님들은 여기 말고 공영 주차장이나 더 이렇게 바깥에 차를 주로 댔는데 사건이 이제 지하 주차장에서 그게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범인들은 분명히 이런 주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움직인 거네요. 네, 범인은 이 지하 주차장으로 차량이 매일 오전 10시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신고한 사람은 이 은행 기계실에 근무하는 시설 과장이었어요. 갑자기 빵 하고 소리가 나서 나가봤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는 3명이 있었습니다. 현금 출납 과장 43살 김 씨, 청원경찰 박 씨, 차를 운전한 22살 박 씨, 이렇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그랜저 차량이 세 사람 앞을 가로막더니 복면을 쓴 남자 2명이 차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권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한번 꼼짝 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공중에 대고 공포탄 한번 빵 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완전히 혼비백산하는 그런 상태가 됐고요. 청원경찰분하고 운전기사분은 차 뒤로 바로 가서 숨었어요.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금 출납 과장님이 있었잖아요. 끝까지 그 현금 가방을 지키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범인들로부터 총을 맞고. 범인들은 곧바로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서 검은색 그랜저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네. 당시 범행 시작부터 도주까지 단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장에 CCTV는 혹시 없었나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CCTV가 현장에 없었고요. 범인들이 타고 왔던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부터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건물의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제 이 차를 바로 추적을 했더니 도난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에서 지문 채취하는 게 이 경우는 제일 중요해요. 바로 인적사항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별다른 지문이 일체 안 나온 겁니다. 장갑을 끼고 운전했거나 그런 거네요. 예, 다만 그 차에서 발견된 거는 범인들이 사용한 걸로 추정되는 손수건과 마스크. 이제 요 정도만 있었어요. 그래서 DNA 유전자 이제 검사를 했는데 네. 단서가 될 만한 정보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안 나왔어요. 어떻게? 범인의 총에 맞고 쓰러졌던 그 과장. 은행 직원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됐나요? 범인이 3발의 총을 쐈는데요. 그중에 2발이 그 현금 출납 과장 김 씨 피해자의 몸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피해자는 총상을 입은 지 30분 만에 돌아가셨고요. 지문도 안 나오지, 유전자 DNA 검사도 안 나오지 하니까 답답해졌죠. 바로 피해자 부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들이 경악할 만한 단서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당시 부검 사진을 보시면 한 발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순차적으로 관통했어요. 다른 하나 총알은 팔에 이 스치면서 겨드랑이를 뚫고 들어가서 왼쪽 폐, 그다음에 여기 심장이 있는데요. 심장에 대동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큰 동맥을 뚫고 지나가서 오른쪽 폐로 나와서 오른쪽 팔에 박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보이게 된 거죠. 안타깝게도 그 2번째 총알은 가슴을 뚫으면서 심장에 있는 대동맥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치명적인 상처를 유발한 겁니다. 이게 범인을 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될 특정적이 뭐가 있나요? 이 총알은 389경 리볼버라는 권총에서 쓰이는 총알이라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많이 보셨죠? 경찰에게 지급되는 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알 때문에 경찰에 발칵 뒤집혀지게 된 거죠. 뺑소니차에 치인 파출소 경찰관이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잃어버렸습니다. 33살 노모 경사가 걸어서 야간 순찰을 하던 중 뒤에서 달려든 뺑소니차에 치였습니다. 노 경사는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든 노 경사의 389경 권총이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딱 2달 뒤에 이 대전에서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게다가 이 범행에 389경 리볼버가 사용된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니까 경찰들은 딱 이 두 사건이 연관돼 있다라고 네. 바로 직감을 하셨겠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자존심까지도 진짜 망가지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또요? 네.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실탄이 든 권총도 도난당했습니다. 백경사를 살해한 용의자는 실탄 4발과 공포탄 1발이 장전돼 있는 권총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파출소 그쵸, 같은 파출소. 경우는 누가 생각해도 가장 안전한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도 경찰이 괴한의 칼에 찔렸다는 거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국민들이 세금으로 국민들 지키라고 총을 사줬더니 네. 경찰이 그걸 뺏겨가지고 그 총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동정은 그냥 경찰 전체에 대한 비난이 어마무시했어. 경찰들도 괴로웠을 것 같아요. 많이 진짜 괴로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그 범인은 대전 은행강도 사건에서 총알을 3발 썼어요. 그래서 한 발은 빗나가고 2발이 이제 하나는 다리, 하나는 팔에 사망케 했잖아요. 근데 원래 총에는 4발의 총알이 장전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에게는 여전히 실탄이 1발 남아있는 남아있어요? 거죠. 당연히 또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은 범인을 필사적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차량 9,276대 그리고 통신 기록 18만여 건을 대조하면서 밤낮 없이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였어요. 그리고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도 15만 장 넘게 배포를 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경찰이 정말 필사적이었네요. 15만 장. 성과가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CCTV가 없는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범행 장소로 택했고 지문이 남을 수 있는 곳에는 전부 다 깨끗이 닦아놨어요. 안타깝지만 결국 이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장기 미제 사건이 됩니다. 뭐 세월이 흐르면서 네.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이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16년이 지나서 상황이 급반전합니다. 그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선영 기동수사대장이 2017년 둔산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꺼내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16년 전에 수사 기록을 전부 꺼내가지고 여러 보고서 중에서 하나 딱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범인이 범행 직후에 차 안을 수색했을 때 마스크하고 손수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DNA 유전자 분석 의뢰를 했는데 안 나왔다고. 특별한 게 안 나왔죠. 네. 그러나 지금 과학 수사가 상당히 발전했으니까 시대가 달라졌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 당시 시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16년간 폐기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료가 국가수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월 국과수로부터 검사 결과가 도착을 해요. 형사들 그냥 그거 꺼내서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다고 그래요. 와, 어떻게 된 거죠? DNA가 확보했다는 겁니다. 오,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나타난 겁니다. 나타났어. 범인들의 차량에서 발견됐던 손수건과 마스크에서 DNA를 확보를 못했는데 17년이 지나서야 범인들의 DNA를 확보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건이 발생한 2001년만 해도 DNA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DNA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침을 한번 모았다가 뱉을 정도의 양이 있어야만 DNA를 검출할 수가 있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의 양이 있으면 DNA 채취가 가능한가요? 잠깐 컵에 입술이 닿은 정도이거나 오. 피부가 살짝 스친 정도의 양만으로도 DNA 분석이 가능합니다. 와. 그게 바로 이제 DNA 증폭과 검출 기술의 발전 때문인데요. DNA 증폭 기술은 말 그대로 DNA 양을 인위적으로 늘려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DNA 이중 나선 구조이죠. 네. 온도를 94도씨 정도 올려주면 이게 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약 60도 정도 떨어뜨리고 이 안에 들어있던 DNA 중합 효소가 작용하게 결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다시 온도를 올려주게 됩니다.
70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DNA가 복제돼서 아까 한 가닥이었던 DNA가 두 가닥으로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계속 이런 반복 식으로. 과정이 계속돼서 늘어나는구나. 약 32회 정도 가면 10억 개 정도가 만들어집니다. 10억 배? 어마어마하네요, 기술이. 16년 동안 과학자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과학기술을 개발시켜 놓은 덕분에 사건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네요. 범인들에게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DNA는 당신들이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럼 자, 이제 DNA의 주인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 DNA 주인이 누군지 알려면 네. 대조할 만한 신원이 확인된 DNA 정보가 있어야 돼요. 네. 2010년부터 국가수와 경찰청, 대검에서 살인이나 성폭행 등 11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를 등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 범죄자의 DNA가 보관돼 있지 않으면 예. 그게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경찰들도 이제 가슴을 좀 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국가수로부터 또 연락이 와요. 일치하는 DNA가 있다? 있다. 오. 예. 2015년도에 그 충북 청주에서 불법으로 오락실을 운영하는 데를 아마 경찰들이 그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단속 현장에서 도출됐던 그 어떤 물건에서 나온 DNA하고 일치해요? 이번 건의 DNA가 일치한다. 아, 그럼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속 현장에서 나온 DNA가 사실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뭐 사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손님들도 있고 경찰은 불법 오락실을 드나들었던 사람들을 전수조사했어요. 그렇게 추려진 사람이 무려 15,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때 담배꽁초가 발견된 위치를 좀 착안했습니다. 오른쪽은 게임을 하는 장소고요. 네. 왼쪽에 표시된 곳이 손님이 아닌 운영진들, 직원들이 모여 있던 곳이에요. 그럼 그렇다면 네. 적어도 손님은 아니고 운영자 중에 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00명 정도로 압축이 됐어요. 많이 줄었다. 네.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경찰이 용의자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 대상이 눈치채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첩보 영화 수준의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일단 용의자를 1번부터 300번까지 이제 번호를 매기고요. 계속 그 사람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침 뱉으면 얼른 수거해야 되고요. 아니, 코를 침 뱉으면 풀거나. 휴지에 코 풀면 그것도 얼른 수거해야 되고 담배꽁초도 버리면 얼른 수거해야 되고 그러니까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죠 뒤에. 그런데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이 밥은 먹을 거 아니에요. 식당 옆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이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슬그머니 가서 그 사람 수저를 숟가락, 그래, 그 생각을 했어. 챙겨가지고 이제 나오면 됩니다. 이 식당에서- 수저가 입안에 들락날락했으니까요. 맞아. 근데 급한 마음에 그 식당 주인한테 말도 안 하고 수저 챙겼다가 절 들어오면 오인 받는 사례도 있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용의자가 미행하는 사람이 깍두기를 한 입 배 물었어요. 다 먹지 않고 물었다가 반쯤 먹고 놔두고 간 게 있었어요. 네. 깍두기 반쯤 그 입으로 물었다가 뜯어놓은 것만 가지고 와도 DNA는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범인을 검거하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왜 또 깍두기를 굳이 반을 남겼대요? 그런 사람 꽤 있습니다. 문제는 이 300명 중에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에 진짜 범인이 있다는 보장이 아직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200명대까지 일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당시 형사들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최소 5년은 더 해보자. 용의자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렇게 그만큼 범인을 잡겠다는 의지가 뜨거웠던 거죠. 첩보 영화 버금가는 조사를 한 지 무려 4년 6개월. 드디어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행하던 200번대 대상자가 어느 날 길가에 흔적을 남겼는데요. 그게 바로 범행에 사용된 차량에서 발견한 DNA와 일치했습니다. 야, 경찰은 지난 25일 낮 이 사건 용의자 2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지하 주차장에서 사건이 일어난 지 21년 만입니다. 야, 근데 생각보다 막 저항을 하진 않네요, 저렇게. 비슷하네요, 진짜. 머리. 똑같아요, 몽타주도. DNA 주인은
당시 한 불법 오락실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남자였어요. 이른바 이상무라 불린 남자, 51세의 이정학이었습니다. 이정학은 곧바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심지어는 공범에 대한 정보도 술술 털어놓았는데요. 경찰은 바로 이정학이가 잡힌 지 6시간 만에 공범을 체포를 했는데요. 그 사람 이름은 이승만, 5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아, 동시에 두 사람이 잡힌 거네요. 용의자 2명 중에 DNA 주인인 이정학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이가 범행을 주도했다. 권총도 이승만이가 쐈다. 그리고 권총은 바다에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권총은 이정학이 쏘았다. 서로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그 심리학의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이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먼저 자백을 하면 자백을 하지 않은 공범은 불리해질 수 있어요. 네. 나한테 모든 책임이 전가될 수 있으니까요. 결국 불안감이 커져서 두 사람 모두 범행을 자백하게 된다는 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형사가 두 사람이 영상통화를 하도록 했어요. 이승만은 영상통화를 통해서 이정학이 모든 사실을 자백했다는 것을 확인했죠. 네, 이승만은 이때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승만이 송치 직전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 호송업체 직원 2명을 태운 특수 차량이 백화점 입구에 들어선 순간입니다. 이들 직원들이 차에서 내린 뒤 이 사이에 차량은 백화점을 빠져나갔습니다. 4억 7천여만 원의 현금을 실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것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겁니다. 안 잡았으면 또 했겠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전라북도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이 이제 수감 중에 있을 때 전북경찰청에다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백경사를 그 당시에 살해하고 총을 뺏어간 범인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백경사 피살 사건에 사용된 권총이 울산에 있는 어디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 389경 경찰이 사용하는 리볼버 이번에도 총기가 발견이 됐고요. 뜯어낸 공간에 숨겨진 뜻밖의 물체. 곳곳에 긁힌 흔적이 남은 389경 권총 한 자루입니다. 그 총에는 항상 그 총기 번호가 있어요. 일련 번호가. 네. 그 일련 번호를 확인을 했더니 백경사가 그 당시에 살해되면서 탈취당했던 권총이었던 겁니다. 일치하는 거죠. 예. 이승만이 과연 이 백경사를 살해한 살해범을 누구라고 지목을 하던가요? 바로 이정학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범. 네.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건가요? 이승만이 이정학을 밀고 하려는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승만이 수사 초기에 자신이 총을 쏘았다고 자백했었잖아요. 네. 근데 검찰 조사 중에 진술을 번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이정학이 총을 쏜 거다. 결국 서로 내가 주범이 아니다라고 하려고 했구나. 나 이 정도로 있는 거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그 인식을 줘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 쏜 거는 근데 나 아니야. 이정학이야. 이렇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예요.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네, 1심에서 이승만은 무기징역. 그 다음에 이정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항소를 했습니다. 형량이 자신이 너무 무겁고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2023년 12월 14일 대전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2년 만에 드디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2001년 대전에서 발생한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 2명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근데 이정학의 경우는 1심에서는 20년을 받았는데 네. 친구 이승만이 항소하는 바람에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오히려 늘어났어요. 어떤 점이 바뀐 거죠? 1심에서는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해서 20년을 선고했던 건데요. 최종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이정학은 범행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있고 피해자들을 중 누구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이정학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근데 이런 걸 바로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전직 그 경찰관 출신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형사의 검거 의지, 그 의지가 꺾이지 않고 결국은 다시 시작돼서 권총강도 사건 이거를 21년 만에 해결했다. 그건 정말 대단한 어떤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경찰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대를 이어서 아마 제가 해결하지 못한 사건 지속적으로 아마 수사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범인이 검거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용케 지금 오늘날 며칠 동안 피해 댕길지는 모르지만 불안해서 오늘부터 발 뻗고 못 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연쇄살인범. 여성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살해하고 휴지거리에 전기를 걸어놨습니다. 미쳤다. 진짜 미친놈이네. 사실 처음 조사받을 때 26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명? 야, 이거는 악마 아닌가요? 같은 인간이라는 종족인데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요? 누굴까요?